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오늘 옆에는 네. 다음 깍두기의 게스트이신 분덥씨가 나와 네.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분덥입니다. 반가워요. 왜 분덥시인지는 깍두기의 네.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궁금하신 걸 참았다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끼어들 테니까 못 들어본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은 분덥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신작부터 쭉 읊어드릴게요. 한 번 더 해요. 미티와 구구 작가, 써니사이드업 작가의 부부생활, 이상신 곡중록 작가의 첩보의 별, 최훈 청설모 작가의 MZ, 김규삼 작가의 하이브 3, 2016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김영수 도가도 작가의 아이소포스 3부, 범우 작가의 대작, 해칠링 작가의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시즌2, 곽백수 작가의 가우스전자 시즌3, 이힝 작가의 참치와 돌고래. 이렇게 신작이 쭉 있습니다. 네. 이힝이라고요? 네. 귀엽네요. BT99 작가의 한 번 더 해요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19금 만화인데요. 저는 설마 하고 들어가봤는데 진짜 그냥 성인 만화더라고요. 제목을 보고 조금 설마 했는데 상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 성인 딱지를 이미 달고 나왔으니까요. 뭐 간단히 스토리만 얘기를 잠깐 하면은 대학 때 킹카였던 애들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커플이. 근데 어쨌든 시작 자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지겨운 거죠, 이제 서로가 서로. 결혼하고서요? 결혼하고. 그래서 내가 너랑 왜 결혼했지? 뭐 이런 상태인데 둘 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대학대로 돌아간 거야. 둘 다 그 상태를 네. 알고 있어요? 과거로 네, 둘 다 돌아갔다는 과거로 돌아갔다는 걸 둘 다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안 만나려고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선택하게 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중에는 또 둘이 그냥 결혼하지 않을까요?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 성인물이어서 그런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펼쳐지는 어떤 자유로운 대학 생활에 대학 성생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 돌아갔을 때 남자가 딱 뭔가 눈을 뜨는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미 모텔 아니거든요. 모텔 안에서 후배랑 뭐 말하자면 하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상황에서 모텔에 불나서 빠져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인물이니까 그냥 성인물인 거죠. 저는 안 볼랍니다. 저도 뭐 챙겨보게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성인물을 이렇게 진짜 대놓고 성인물을 표방하는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낮은 연령층의 독자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게 좀 파격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19살 인증이 안 되면 그냥 클릭하면 다른 데로 안 뜨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인증하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뭐 하일관 다 엄마 주민번호로 보지 않을까요?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하일관 스퍼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퍼가 생각하신 스퍼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히어로물인데 걔가 되게 이상한 히어로예요. 막 발기가 막 몇 시간씩 지속되고 이래서 그 에너지로 싸움을 하는 그런 히어로인데 그것도 19세예요. 성인 딱지가 분덥씨 표정이 붙었어요.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하일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아니 근데 그 사실 저는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재밌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그거를 굳이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재밌는 소재로 될 수 있고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는 이게 성인 딱지가 붙일 필요도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미티 992 한 번 더 해요는 그냥 성인물. 약간 기존의 어떤 성인물이 가지고 있는 남성 판타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작품으로 가지 않을까. 그냥 뻔하게.
네, 그래서 첫 화부터 말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화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은 작품이고. 항상 미티 작가는 논란을 몰고 다니는 작가기도 하니까요. 네. 써니사이드업 작가의 부부 생활. 이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운 일상툰이에요. 네. 일상생활에서 섹스할 수도 있죠, 왜? 이거는 편집.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전 연령 대상 네. 만화거든요. 그것이 가정 판타지 아닙니까? 근데 실화 일상툰이니까요. 물론 좋은 부분들 위주로 보여주긴 하겠죠. 막 진짜 싸우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네. 그 장면은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좀 우리 사회가 성관념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어떤 부부간의 성생활이랄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다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네, 근데 뭐 부부 생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튼인데 그냥 좀 날미야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거기에 부부 생활처럼 약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림체도 귀염귀염하고 이래서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신 국중록 작가의 첩보의 별. 이거는 좀 독특한 컨셉인데요. 만화를 그리다가 이 스파이 만화인데 댓글에서 선택지를 골라서 그걸 만화로 그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래서 첫 화 이후로 바로 연재 종료할 뻔했죠. 첫 화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서 이제 댓글에 뭐 하나를 골라서 하겠다 했는데 다들 연재 종료를 막 써놔서 그 다음 화에 연재 종료할 뻔했어 막 이런 걸 써놨어요, 작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다음에는 기둥 뒤에 숨으세요? 그거를 댓글로 선택했는데 왜 인터넷에서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어떤 차 주차했는데 벽 뒤에 공간 있어 말하는 거죠? 그거 나중에 무슨 3D까지 막 등장했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적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댓글 중에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쓴 게 채택이 된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기둥 뒤에 공간을 못 찾아.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데 못 찾아서 죽어. 죽어요? 네, 죽었어요. 이거 판타지예요? 분덕 씨의 표정이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이거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아니, 있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죽었고, 대신 그 죽은 사건을 조사하는 강력계 형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강력계도 아니고 초강력계. 왜냐면, 접착제예요? 네, 그게 뭐 어떤 논리냐면은, 노상방뇨 이런 거 수사하는데 양력계고, 그 다음 중력계, 그 다음 강력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파이 양력계라고? 이런 거 하면은, 초강력계. 그래서 초강력계 형사들이 등장했어요. 그분들이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 바뀌려나 봐요. 아, 예. 분덕 씨의 눈빛이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던 스토리 진행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야 이런. 옛날 사람이야. 아니, 첩보의 별이라면서요. 근데 수사의 별도 아니고 첩보의 별인데 첩보원이 대뜸 죽었다고요? 아, 뭐 모르죠. 다른 첩보원이 등장할 수도 있는 뭐 거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건 개그 만화거든요.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제 개그도. 지금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듣고 계신 분도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요. 보시면 됩니다. 네. 깨알 개그들이 되게 재밌어요. 최훈 청설모 작가의 MZ는 사실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한 개만 나와가지고. 근데 첫 화의 주인공이 남의 집 문을 부셨어요.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웃기면서. 치매예요? 지금 분덕 씨의 눈빛이 다시 이상해졌는데. 아, 왜 요새 웹툰들 다 이래요? 약간 이거 첫 장면이 아이덴티티랑 좀 비슷해요. 아이덴티티도 안 봤습니다. 아이덴티티 말고 본 아이덴티티. 그거 안 봤습니다. 거기서도 맷 데이먼이 자기 과거를 몰라요. 자기 첩보원이었던 과거를 몰라.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찡 하는 약간 두통 같은 거 막 겪다가 네. 하는데 몸이 막 자기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싸움을 엄청 잘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첫 장면에서 길을 걷다가 얘가 갑자기 찡 해요. 그러더니, 다음에 좀 문을 부신다고. 그러더니, 철제 문을 그냥 어. 잡아당겼는데 부서져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막 약간 그 사채꾼들 같은 애들이 막 온 거야. 그래 걔네랑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을 자기가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다 애들 한 대 쳤는데 날아가고 막 이런 초인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인 줄 알고 문을 빡 열어서 문을 뜯어 제꼈는데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 사는 사람이 있어 안에. 분답지는 거기까지 다시 나왔어요. 이상해졌어. 네. 그게 끝이라고요? 지금 아직 1화가. 일화. 아, 그게 1화. 네, 일단 이게 청설모랑 최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병맛이나 개그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미 액션은. 충분히? 아니. 보면은 아니, 보면 되게 설득력이 진지해요. 있어요.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 약간 스파이물이나 액션물도 보면은 약간 이상할 때도 있잖아요. 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든지 힘이 막 엄청 좋다든지 이런 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Z라는 제목의 유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 랑또 작가의 SM 플레이어가 S랑 M으로 이행시 짓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댓글로. 여기도 M이랑 Z로 이행시를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 댓글로. 다 뭐 뭐지? 문짝 뭔지 뜯는다고.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문짝 뜯는 만화라고. 문자있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김규삼 작가의 하이브 3는 저희가 하이브를 했었거든요. 하고 빨리 완결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자마자 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를 한 게 이게 하이브 3. 그렇게 됐죠. 하이브 3가 스크롤 형식으로 변화했어요. 원래 기존의 스마트툰 형식이었던 거가 그거에서 이제 시즌 3부터는 세로 스크롤로 바뀌어서 보실 때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더 편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 약간 하라브가 악인으로 점점 그려지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거를 부인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댓글들이 하라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데 근데 여튼 그 군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성대리 그쪽은 좀 점점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빠르게. 네, 빠른 완결을 기대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결말해가지고 내기를 했거든요.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서로 뭘 걸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성대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를 다시 걸었다. 그거를 해서 청취자한테 선물을 주자 이런 내기를 했거든요. 오, 아닌가? 저도 맥도날드 내기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다시 들어보고 그걸 공약을 실천할 겁니다. 뭐 거실래요? 제가 뭘 겁니까? 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래. 네, 여튼 하이브 3도 두고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행이 어떻게 쭉쭉 나갈지는. 근데 왜 3예요? 2에서 바뀐 게 뭔데요? 유료화 하려고 시즌으로 끊어가는 거죠. 그리고 형식이 아예 바뀌었어요. 기존의 1, 2는 스마트툰 형식이라고 슬라이드 하나, 그러니까 한 컷이 한 화면에 들어가서 터치하면 화면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막 PPT 슬라이드 때리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서 세로 스크롤로 바뀌었어요. 시즌 3부터는. 근데 어쨌든 스토리의 단절은 없는 거예요? 스토리상의 단절은 네 거의 에피소드가 완전히 나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다른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지점에서 휴지가 됐었죠. 2016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기획물이거든요. 학교를 소재로 하는 병맛 만화들이 쭉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저는 근데 너무 강박적으로 웃기게 이상하게 그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참신하고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는 건가요? 그냥 중고등학교 대상인 것 같아요. 그 작품 봤을 때 초딩이 등장하진 않고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는 중고딩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딩 정도로 추정되는 배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병맛이어서 막
침 뱉는 게 금지된 학교 막 이런 거 나오고 침 뱉으면은 걔가 뭔가 맞아서 죽고 이래요. 미사일 같은 거 떨어지고 굉장히 이상한데 분덕 씨 표정이 다시 이상해졌다가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거렸어. 병마툰이지 이러면서. 아무튼 요거는 연재 시작된 게 3월 8일인데요. 네, 3월 8일인데 네이버가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음보다도 오히려 10대는 네이버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획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애들한테는 이거 인기 많을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사실 어떤 뭔가 서사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 단편적인 어떤 자극적이고 단편적이고 병맛적인 것들의 나열? 이런 게 충분히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냥 똑똑한 기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배경이 학교니까 그 나이대에는 어떤 나르시시즘 같은 게 있잖아요. 본인의 얘기를 그랬던 것처럼? 물론 네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잘 먹히겠네요. 김양수 도가도 작가의 아이소포스 3부 같은 경우에는 2부 다음에 3부를 하는 거죠. 저는 네, 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쭉 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리즈는 보고 있지를 않아서 이것도 뭐 보는 사람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겠죠? 이번 트렌드는 약간 글 작가랑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두 명 체제로 가는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범우 작가의 대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설가가 나오거든요. 완전 공전의 히트를 친 소설을 써요. 근데 그게 약간 영세한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 편집자가 그 소설가를 찾아가다가 치어 죽여요. 걔를. 소설가를요? 예. 근데 걔가 소설가가 이름도 발표를 안 했고 정체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연재 시작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1화 정도밖에 안 나와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약간 흥미로운 설정이기는 한 것 같아요. 초반 설정이 좋아서 두고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 그림체가 요새 유행인가 싶은 게 사실 이런 그림체가 김철수 씨 이야기랑 유쾌한 왕따랑 그녀는 흡혈귀라고 예전에 네이버에서 했던 그거랑 그림체가 되게 비슷비슷해요. 맞아. 어디서 본 만화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약간 단순한 선에다가 눈 막 까만 점으로 똥똥 약간 이렇게 찍고 흰 바탕에 검은 걸로 그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채색이 많이 안 들어가고 약간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 그림체가 요즘 유행인 그림체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 생각도 났어요. 소설가 제이. 소설가 얘기다 보니까. 근데 뭐 완전 다른 얘기로 진행될 수도 있고. 봐봐야 알겠죠? 해칠링 작가의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시즌2는 시즌1에 이어서 쭉 하는 그런 거고요. 뭐 해칠링이라고요? 해칠링. 이 사람이 이거 드래곤 해칠링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김영수래요. 해칠링 작가 본명이. 아,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양수킴 이런 걸로도 나왔다가 이제 이름이 너무 똑같으니까 해칠링을 쓰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는 이게 시즌이 1, 2로 잘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에피소드식인데 그래서 뭐 관련 법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자보건법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에피소드 뭐 헌법 몇 조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관련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굳이 시즌 1, 2를 나눌 이유가 없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나눈 게 그 KBS 드라마에서 웹툰 이걸로 하더라고요. 드라마 되는지도 몰랐는데 어머님이 몰랐네요. 주말에 이제 TV를 보시잖아요. 어제 엄마가 이제 TV를 보는데 TV 보는 중간에 다음 예고 같은 거 나올 때 박신양이 막 나와서 노숙자로 있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돼서 법정에 가는 그 장면이었는데 내 이름 조드로야 막 이러는 거예요. 조드로? 그래서 봤더니
동네 변호사 조드로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것 오. 때문에 유료화된 것 같아요. 뚝 끊기면서. 아, 그럴 수 있네요. 저작권도 분명히 KBS 쪽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작업하려고. 아니, 판권을 사서 판권을. 그것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이게 원작이 그냥 돼 있으면은 드라마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이게 유료화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게 시즌 1이 연재 종료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유료화가 됐나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확실히 걸 그런 것 봤을 같네요. 때는 이제 드라마 때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드라마를 한번 봐봐야겠네요. 네, 좀 기대되는 드라마예요. 박신양 때문에. 곽백수 작가의 가우스전자 시즌 3는 뭐 가우스전자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유명하죠. 이어서 그냥 쭉 하는 거 그런 거고요. 네. 가우스전자 그 시즌 1, 2는 4월 며칠에 유료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유료화 하려고 1, 2, 3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시즌 3로 가면서 이제 1, 2는 유료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힝 작가의 귀여운 이름의 이힝 작가의 참치와 돌고래는 아, 이거 너무 되게 그림체도 예쁘고 감성적인 금사빠 만화예요. 쌍방. 네. 금사빠라니. 그리고 이게 댓글에 첫 화가 올라왔을 때 표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화에 작가가 그거 나다 응. 라고 해명을 했죠. 작가의 말에. 네. 그거 내가 대학 시절에 그렸던 거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작가가 그걸 올리고 나서 누가 댓글에 이제 비슷한 단편이 뭐 블로그에 있는 거를 링크를 누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제목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걸 걸어놨는데 그 다음 화인가 작가가 작가의 말에 자기가 단편으로 그런 것들을 그려서 올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네, 재밌는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그걸 딱 알아봐주고 누가 이거 표절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가. 예전 거를 그리고 봐줬던 팬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뻔뻔하다. 이인이라는 닉네임을 쓰다니.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웬만한 좋은 건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 진짜 닉네임에서 약간 충격받은 게 해출링이랑 이인이랑 왜요? 곽백수는 괜찮으세요? 아, 그거는 어떤 생업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완결작으로 넘어가 보죠. 네. 원현재 작가의 최강의 폭주 더 레전드, 최훈 작가의 삼국 전투기. 뭐 이거는 앞에 말했던 거가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시즌 1이랑 가우스전자 시즌 1, 2 이게 완결작으로 처리가 되었고, 유승진 작가의 오성과 한음, 그리고 돌배 작가의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필랭이 작가의 엄마와 딸 곱하기 2, 박성용 작가의 스페이스 킹이 완결됐습니다. 네. 아, 그 가우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즌2가 완결이 된 게 2015년 12월 30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휴재 상태로 돼 있다가 이제 시즌3가 시작이 되면서 완결로 넘어가서 일단 저희가 이번 달에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재 종료는 작년에 하게 된 셈이라서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강의 폭주 더 레전드는 드림 리퍼블릭 브랜드 웹툰이래요. 뭐라고요? 드림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요새 금 트렌드거든요. 웹툰을 가지고 그 브랜드 툰을 좀 그리는 거예요. 마케팅 네. 방향으로. 그거는 그거 모바일 게임이 있대요. 최강 폭주전설? 그거 모바일 게임 스토리 웹툰이어서 그 정도만 10개로밖에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10화로 구성돼 있던 것 같았어요.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하고 이걸 보고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홍보 용도의 네. 최훈 작가의 삼국전투기는 진짜 오랫동안 그렸거든요. 네. 이게 2007년도에 시작이 돼서 2007년 1월 2일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그쵸. 중간에 안 그린 때도 꽤 있었고요. 뭐 휴재하고 이랬겠는데 최훈 작가가 정말 작품을
진짜 뜨문뜨문 그리기로 유명한 게 GM이라는 만화도 있었어요. 야구 맞아요. 만화.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한참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려서 다들 스토리를 까먹을 때쯤 해서 이렇게 다시 앞에서 보고 그럼 다음 만화 오면 다시 까먹어서 다시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한참 만에 그리다가 그게 영업 전략인가요? 급 연재 종료 시키고 이쪽 삼국 전투기 쪽에 약간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완결이 났네요. 최원 작가는 재밌게는 그리는데 아무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근데 재미있긴 재밌어요.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고 이분이 가장 유명한 건 그 프로야구 만화로 가장 네, 유명하잖아요. 야구 팬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캐릭터들과 그 만화들? 그런 특유의 어떤 개그 감각이 삼국전투기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예전에 보다가 너무 쫓아가기 힘들어서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렸는데 내용 자체는 삼국지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개그가 들어있는 삼국지. 하나하나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실 때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웹툰으로 보기에는 칸이 쪼꼬매요. 네. 말이 많고. 그래서 조금 컴퓨터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만은. 보통 웹툰은 한 컷을 한 줄에 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세 요거는 개? 맞아. 컷이 한 줄에 막 3개씩 막 빡빡 들어가 있고 글도 막 써 있으니까 원래 책 그리시던 분이에요? 만화책 그리시던. 그쵸, 원래 이게 그 웹툰이라는 게 이렇게 체계가 딱 되기 전에부터 그리던 거다 보니까 그렇게 쭉 그려왔죠. 그리고 프로야구 만화도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렸고 자기 스타일이죠. 그리고 유승진 작가의 오성과 한음 이거는 조선시대 수사극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꽤 오래 했어요. 네, 이거는 2013년부터 연재를 시작했네요. 2013년 4월 18일부터. 근데 계속 인기가 없었어요. 네. 아쉽게도. 사극의 수사물이면 나름. 오성이랑 한음이 안 잘생겼어요. 아이고. 아니, 그리고 재미가 사실 딱히 없어. 지금 디스하신 건가요? 디스가 아니라 그냥 솔직한 감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물 탐정극이기는 한데 어떤 고증을 굉장히 정확히 하는 작가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 세종실록이라든지 어떤 실록들을 열심히 보는 것 같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고 실제로 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고증은 되는 것 같은데 탐정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는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로 안 궁금해. 왜? 사건이 뻔해? 그건 아닌데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독자들이 어느 정도 그 사건의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따라가면서 궁금한데 이러면 나와주고 궁금한데 나와주고 아니면 애를 태우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자기 혼자 막 치밀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밀당을 잘 못하고 그 스릴러 같은 거나 이런 탐정물은 중요한 게 이제 독자층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할 듯 말 듯한 그 지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너무 마이페이스야.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건들 자체도 구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작가가 많이 생각하고 고증하고 해서 했구나. 되게 대단하다. 고증을 조금 덜 했으면 고증하는 시간에 콘티 짜는 시간을 더 썼으면 실록을 참 열심히 봤구나 싶은데 뭐 화면의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권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돌베 작가의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이거는 네. 저희가 시즌 1 마지막 회에서 밥씨가 미처 네. 추천하지 못했던 그것들 중에서 소개했던 만화죠. 이것도 계속 연재 내내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사실 네이버에서. 근데 이거는 정말 네이버가 너무 연령대가 안 맞아서 연령대가 안 맞아서 하위권에 있었을 뿐이지 정말 괜찮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웹툰이에요. 필랭이 작가의 엄마와 딸 곱하기 2는
저는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딸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 세 모녀가 같이 살게 된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은 저는 그 작가가 진짜 어머니나 할머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노력도 느껴지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작품이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일상적이긴 한데 딸과 엄마의 어떤 그 가족에 있어서 생각해볼 것들을 많이 던져준 것 같아요. 박성용 작가의 스페이스 킹. 이거는 전 안 봤어요. 저는 초반에만 조금 보고 말았는데 이 박성용 작가 그 저번에 제가 추천을 했던 아스란 영전의 그 작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작가인데 스마트툰 형식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100화가 넘거든요. 2012년부터 연재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치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무슨 우주 대통령 된다고 누가 막 그런 걸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허경영 보려다가 느낌이 약할 정도인데. 예민한 시기에 지금 정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민한 시기입니까? 판사님 저는 지금 고양이가 방송하고 있는 것이.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음 웹툰의 신작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은 박흥용 작가의 여우는 같은 덫에 2번 걸리지 않는다. 크롬 작가의 그림 형제 잔혹동화, 이상록 작가의 영원한 빛 2부, 김인정 작가의 사랑스러운 복희씨, 김나임 작가의 키스앤코리아, 박혜림 작가의 도깨비 훈장. 이 신작입니다. 네. 여우는 같은 덫에 2번 진짜. 여우는 같은 덫에 2번 걸리지 않는다. 이거는 제목이 겁나 길잖아요. 이거를 원래 여우사냥이라고 하고 싶었대요. 근데 여우사냥이 명성황후 그 시의 그 네. 작전명이 여우사냥이라서 뭐를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결국엔 이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무선이 소재더라고요. 아마추어 무선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제가 하이브에 나온 거 1화를 아니야? 봤는데 햄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장난감 무전기 같은데 너무 예쁜 목소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목소리가 예쁜 남자분이셨던 걸로 판명이 났는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 얘가 대입인가에 실패하고 그거에 어떤 도피처 같은 걸로 이거 무전 재밌겠다 이러고 무전하게 되는 얘기를 제가 1화가에서 봤어요. 그래서 무전이 소재여서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화랑 에필로그 정도만 봤는데 그림체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에필로그요? 프롤로그 말고? 아, 프롤로그. 미안해. 신작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에필로그지? 약간 머리가. 처음과 끝만 얘기했다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그 프롤로그 예고편이랑 1화 이렇게 봤는데 그림체가 살짝 올드해요. 그래서 막 누군가는 댓글에 허영만 문화생이었냐? 허영만이었나? 아무튼 윤태호 작가? 그런 느낌의 그림체 있잖아요. 약간 그림체는 올드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시작이 되게 좋아요. 재밌게 나쁘지 않을 것 시작되고 같아요. 연출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 여자 목소리를 들어서 여자라고 착각하고 막 두근대면서 나갔는데 남자거든요. 그래서 컷배치에서는 막 목소리만 들으면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에서 옆 사람이 말할 때 여자가 막 됐다가 쳐다보면 다시 남자가 됐다가 남자도 완전 아저씨 남자여가지고 그런 식의 배치가 막 되고 이세돌? 아무튼 그래서 되게 재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재 자체도 독특하고 약간 시대물 느낌도 나는 게 1990년대라고 콕 찍어서 시기를 지정을 해서 와, 재밌을 것 90년대가 같아요. 시대물로 불리는 때가 오는군요. 크롬 작가의 그림 형제 잔혹동화는 말 그대로 그림 형제 잔혹동화인데요.
그림이 좀 독특해요. 실루엣으로 그려져 있어요. 거의 어, 얼굴이 안 그려져 있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바탕 자체가 까만색이고 인물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테두리 형체만 이렇게 나온다든지. 인물이 검은색 그림자 형태로 되어 있고 보면은 그렇게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뭐 나름의 매력이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쩐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쩐다는 느낌이요? 별로 와, 진짜 잘 그리고 참신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 그냥 근데 그림 형제 동화를 리메이크하는 시도들은 꽤 많이 활용이 되었잖아요. 활용된 소재잖아요. 네, 거의 그냥 그거예요. 그냥 좀 그래서- 진부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잔혹동화류, 공포류, 스릴러류 이런 게 잘 먹히는 소재다 보니까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글이 너무 많아요. 그림은 하나인데 글이 막 3줄씩 있어가지고 진짜 동화책 실루엣 같아요. 그림밖에 없는데 글이 그렇게 많다고요? 아, 글이 확실히 많아요. 피곤해요. 하나 보는 거. 그렇게 썩 엄청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림 형제 잔혹동화는 사실 꽤 유명하잖아요. 그 동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밝고 경쾌한 동화는 되게 많이 이렇게 손때가 많이 탄 거다. 디즈니식 그러니까 그 영화도 동화는. 있잖아요. 그림 형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너무 예전부터 많이 됐던 얘기라 소재 자체가 참신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거기에서 뭐 그렇게까지 썩 나아간 게 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봐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잔혹동화는 많이 사용됐던 소재인데 그 특유의 드레스 표현이라던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죠. 그게 그림자. 실루엣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다. 왜요? 그 그림자 영화 중에 프린스 앤 프린세스 해가지고 미셸 코엘료인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를 프랑스 영화. 봐봐요. 이걸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예. 딱히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한 그림체가 아니고 그래서 뭐 그림 형제 잔혹동화를 접한 적이 없거나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소재 자체도 참신할 게 별로 없고 스릴러적인 요소도 그렇게 딱히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 이상록 작가의 영원한 빛 2부는 이게 1부는 끝난 지가 꽤 됐어요. 제가 좀 이걸 1부를 봤었는데 1부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 소재 자체는 윤회라고 해야 되나? 윤회요? 약간 계속 눈빛이. 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작가가 영원한 빛 이거랑 그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김영하 유명하잖아요. 소설을 웹툰으로 한 거예요. 근데 김영하 소설을 웹툰으로 그렸는데 배경도 너무 이상하고 배경 자체가 한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외국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오고 스토리 자체도 물론 이태원. 김영하의 어떤 엘리베이터도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 웹툰은 더 이상해. 너무 이해가 안 돼. 김영하 이상하다고 말한 겁니까? 아니 소설이 이상하다고요. 나보고 김영하 별로 안 좋아해. 전 좋아해요. 김영하보단 김혜란이죠. 이 작가가 너무 자기 세계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와 소통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좀 영원한 빛 이런 거는 되게 혼란스럽고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고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근데 어쨌든 스토리 자체는 좀 판타지에 기반한 윤회물? 이생도 나오고 저생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저생에서는 뭐 외계인도 있고 막 이러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는 왜예요? 약간 잔인한 장면도 있고 야한 장면도 있어요. 막 어떤 그 남자애가 되게 개차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막 편의점주 아들인가 막 이런데 자기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맨날 훔쳐보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예. 아무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다. 근데 뭔가 독특한 아우라는 지닌 작가여서 팬층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 작가였어요. 김인정 작가의 사랑스러운 복희씨. 이 작품은 아직 하나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의 복희씨로 추정되는 여자가 오랜 세월 동안 한 명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과연 좋아해 줄까? 이런 대사를 써놓으면서 끝이 나 있는데 사람들이 너처럼 생기면 다 좋아해 준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정 만화이지 않을까. 이 외모 지상주의들. 제가 쓴 건 아니고. 외모 지상주의자들. 김나임 작가의 키스 앤 코리아는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을 토대로 만화를 그린 거래요. 이 사람이 하멜 표류기 이것처럼 대한제국 그때 와서 여기 있으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가지고 한 건데 저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림체는요? 그림체는 그냥 순정 만화 그림체 같은 거예요. 화려한 실사체의 그림? 저는 조선 홍보툰 같았어요. 저는 예고편만 봐가지고 좀 별로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안 보일 것 같은 거였어요. 이게 그 대한제국이 식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려왔을 때 조선이 자랑하는 일본의 호텔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갸우뚱?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사람이. 근데 약간 애국심 마케팅 느낌도 조금 나고 저는 그냥 뭐가 재밌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 그런 거. 그냥 굳이 뭐 흥미로운 점을 찾자면은 어쨌든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근대화 이전의 조선을 현대 한국 사람이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시선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런 류의 것들이 대체로 뭐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굉장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려질까봐 별로 썩 흥미롭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저도요. 속단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뭐 아예 외국인이 그때 봤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해석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저도 우리나라 편이지만 우리나라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로만 우리나라한테 좋은 쪽으로만 그려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내 의견이랑 다를 바가 무엇이며 재미 포인트는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 이때 당시에 한국을 본다는 게 일본의 시선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위험한 소재를 택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쵸? 어떨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왜 별로일 것 같냐면 약간 뭔가 희생당하는 사람, 뭐 희생당하고 뭔가 이렇게 순환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어떤 한민족이 엄청나게 부각된 상태로 그려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점기 때 안 힘들거나 순환을 받지 않았거나 살만했다거나 덕분에 근대화가 됐다거나 이딴 식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연히 그건 저는 그런 논리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논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웹툰에서는 좀 위험한 게 진짜 그 반대급부로 뭔가 너무 순한 뭔가 고난, 희생양으로서만의 어떤 한민족의 역사? 이런 것만 부각될까봐 그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꺼려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쵸. 좀 두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박혜림 작가의 도깨비 훈장. 요거는요,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도깨비 훈장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도깨비 훈장 할머니가 있고, 그 손녀가 그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도깨비들과 이야기를 그릴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판타지죠, 판타지. 뭔가 그쵸. 도깨비가 판타지. 잘생겼어요. 중요하죠. 도깨비처럼 안 생겼어요. 외모지상주의 뭐라 하더니.
근데 어쨌든 웹툰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헐. 그렇다고 합니다. 뻔뻔. 그리고 박혜림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고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온 작가는 못해도 중박 이상은 좀 하기 그럼요. 때문에 두고 볼 가치가 있는 만화인 것 같습니다. 네. 완결작으로 넘어가면요. 완결작은 정민용 작가의 임펄스, 홍 작가의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그 이전의 이야기, 특집 15인의 반전 만화, 야미 작가의 일단 질러 질렐루야, 이준 작가의 수의 계절. 분덕 씨가 제목을 듣고서 되게 어이없어 하고 계시네요. 질렐루야, 좋네요. 이거 진짜로 작가가 그 제품을 하나씩 자기가 질러가지고 그걸 써보고 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세계는 조류들의 세계인데 조류가 이제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건데 네. 그 조류들이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막 그림을 그리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목이 너무 아파. 막 맨날 거북목이야. 그래서 턱걸이봉을 사서 운동을 해본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인 거죠. 실제로 작가가 사서 써보고 그리는 거다. 근데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게 많은 게 그때 한창 벌레 얘기할 때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벌레 잡는 건데 진공청소기랑 전기파리채가 결합된 상품이에요. 이렇게 빨아들이면 막 탁 하면서 이제 죽는 그런 상품도 나오고 그건 정말 혹하던데? 난 너무 이번 살만하네. 여름에 그건 정말 살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더라고. 되게 보면서 막 이런 게 있어 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되게 사고 싶은 그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니까요. 제품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 질러요. 그거를 돈 받아가면서 하고 좋은 거잖아요. 돈 안 받던데? 아니 원고료를 받잖아요. 근데 원고료는 자기가 그림 그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좀 안타까운 게 작가가 사비 써서 사는 거야 한마디로. 원고료는 받는데 근데 다른 작가들은 자기가 스토리 짜고 뭐 해서 그걸로만 이제 원고료를 받는데 이 사람은 그 원고료에서 제품을 사는 가격은 빠지니까 투자를 한 거죠. 소재면에서 그치, 투자를 한 거죠. 소재면에서 그것도 그렇고. 투자를 한 걸 텐데 이걸로 원고료를 안 받았어도 샀을 사람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이걸 원고를 안 봐서 샀을 사람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여튼 참 그래도 보면 깨알 같은 재미가 있었어요. 유용한 제품들에 대한 것도 많았고. 네. 정민용 작가의 임펄스는 보셨나요? 저는 아니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습니다. 분덕 씨도 안 봤을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보니까 판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판타지 만화라고 합니다. 약간 기생수 느낌도 좀 나던데? 근데 이거는 저는 연재될 때부터 그림체로 너무 유명한 작품이었어서 그림체는 진짜 그림 이 작가도 그림 엄청 잘 그리더라고요. 인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그 이전의 이야기. 이거는 스타워즈 홍보 만화. 이번에 좀 개봉했었나요? 저는 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 같죠? 스타워즈요? 네. 되게 되게 개봉 광고는 진짜 많이 하고. 봤는데 영화관에 걸려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걸려도 크게 있어. 개봉했잖아요. 네, 그리고 신세계랑 해가지고 신세계랑 콜라보 해가지고 백화점마다 막 전시관 같은 거 해놓고 제가 그 시기에 사무실에 처박혀 있었나 보네요. 근데 약간 스타워즈도 미국에서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스타워즈, 스타트랙 막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 잠깐 들었는데 이거를 미국 애들은 아무래도 이민자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오 얘기를 할 때 한창 했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건국 신화가 없잖아요. 다른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건국 신화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스타워즈나 스타트랙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일종의 대체 건국 서사여서 좋아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 전반에 깊게 뿌리 박혀 있잖아요.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막 얘기하다 기자회견 하다가 저 스타워즈 보러 간다고 그러고 스타워즈 보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스타워즈를 보지 않았으면 미국 문화의 절반도 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그냥 이해 안 하고 말지 뭐 굳이 스타워즈까지 보래. 6편 보는 게 뭐 그렇게
아니 7편 됐구나 이제. 근데 아무튼 그 나머지 6편을 농축해서 만든 게 이 웹툰이라는 거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깨어난 포스랑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게 2015년부터 연재가 됐던 거거든요. 연재가 되기는. 근데 뭐 스타워즈 그 영화 개봉할 때 맞춰서 됐던 것 같아서 그 원작을 가지고 웹툰을 만든 거래요. 이 사람들 다 안 봤구만. 네, 이걸 네. 뭐 저는 스타워즈 별로 좋아하지도 전 않고. 본 적이 없어요, 스타워즈를.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스타워즈의 대체물 같은 건가, 그럼? 특집 15인의 반전 만화는 다음 기획물로 그려졌던 건데 본인의 만화든 뭐든 해서 반전을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반전은 재미없는 게 반전. 별로 딱히 별다를 게 없었다. 이건 신작 소개할 때도 했었으니까. 네,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완전 냉정함. 근데 진짜 재미가 별로 없어. 이준 작가의 수의 계절. 뭐 이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결됐다기보다는 연재 중단 혹은 휴재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 공지를 보면은 자기가 또 휴재 공지를 올려서 정말 이런 공지를 올려서 참 안타까운데 건강을 사유로 아예 연재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분간은 단편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너무 지쳐서. 그래도 자기가 만화를 그만두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시 할 거니까 완결은 아닌데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뭐랄까. 석양의 별이 되어 사라질 것 같은 멘트인데. 그렇죠. 이 작가도 워낙 그 휴재나 이런 걸로 나름의 악명이 높은 작가여서 저는 이걸 연재 중단이지만 완결로 넣은 게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본인도 모르고 만화를 그만두지 않는 한 언젠간 하게 될 거라는데 그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럼 완결은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공용 문서에 밥씨가 넣어놓으셨길래 그냥 내가 놓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결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이게 연재 중단 때문에 연재 장기 중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연재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냥 알고 보니 막 넣었어요. 바로 시작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렐로야도 그 다음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휴재로 돼 있어요. 1부가 끝난 걸로. 근데 2부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모르고 아무튼 모든 게 미정이어서 일단은 이것도 완결로 집어넣어놓기는 했어요. 보실 다음 분들은 보시면 경우에는 될 것 같고. 그 휴재 표시로 돼 있는 게 너무 많고 네. 1부가 끝났다, 2부가 끝났다, 3부가 끝났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확하게 그 연재 중단과 완결과 휴재와 이 기준 그런 걸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매즘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완결로 집어넣기는 했죠. 네, 그리고 이번 웹툰 뉴스부터 밥씨가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이버 다음 그 신작 완결작을 목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 작품명이랑 작가, 뭐 연재 시작일, 종료일, 장르 정도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신작 같은 경우에는 연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완결작 같은 경우에는 연재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장르 구분이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장르 구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은근 판타지로 분류하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 판타지가 되게 막 SF 판타지도 판타지에 들어가 있고 그냥 도깨비 드래곤 나오는 것도 판타지로 들어가 있고 이런데 판타지도 판타지고. 네, 그걸 정확하게 장르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제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여러 가지 장르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다음이랑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네, 스토리랑 에피소드를 처음에 크게 2개 나눴어요. 이제 에피소드는 뭔가
한화 혹은 여러화가 독립된 이야기로 되는 경우를 에피소드로 나눴고 스토리는 그런 거 없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거.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뭐 재난물, 시대물 이런 거를 각각을 써놓기는 했는데 참조용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작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보고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작은 거의 장르 구분이 무의미한데 바뀐 적 많았어요, 네. 네, 구며지책으로 넣어놓은 거여서 그래도 첫인상만 가지고 넣은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웹툰계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뉴스 시간. 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 네이버에서 유료 보기만으로 월 9억 2천만 원. 월. 우리가 일조했구만. 많이 버네, 근데. 한 편인데 한 편이 예? 작품 한 편, 하나가요? 네. 한 편이 월 9억 2천을 벌었대요. 전체 수익이 아니라? 네. 전체 누적 수익 11억 5천만 원. 응? 한 어떤 편이 작- 뭔데요? 어떤 작품인지 안 밝혔대요, 네이버에서. 그러면은 전체 수익의 거의 90%가량을 한 작품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작품이 미리 아. 보기 수익으로 현재까지 누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11억 아, 5천인데, 이 월 기준으로 9억 5천을 벌었다는 거죠, 최근에. 뭐지? 아, 제 뭘까? 생각엔 고수일 것 같아요. 그러려나? 네. 왜냐면 11억, 누적이 11억이라는 건 일단 얼마 안 연재된 됐지.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9억을 벌어들였다는 건 최근에 흥미진진해서 사람들이 미리 보기 클릭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작품이 순위권에 고수밖에 없어요. 고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또 고수의 팬층이 엄청나지 어른이다 않습니까? 보니까 구매력도 더 있고. 그리고 다들 댓글 보면 다 미리 보기 했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미리 보기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의 인내력을 존경한다. 뭐 이런 댓글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웹툰산업협회랑 모바일게임협회가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업을 같이 하자는. 그래서 가우스전자랑 위대한 캐츠비 있잖아요. 그게 게임화 된대요. 그냥 개츠비가 어떻게 게임이 돼요? 가우스전자랑 마음의 소리도 게임으로 만드는데요.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게임이 돼요? 뭐 병신력 테스트 이런 생활형 거. RPG? 그렇게 나온다는데요. 그러면 RPG. 캐릭터가 그거인데 RPG를 하는 건가 보네. 되게 퀘스트가 뭐 애봉이를 기분 좋게 해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조석 선택하면. 약간 GTA나 SNL GTA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뭐지? 무슨 마을 두덤니 두덤니 온라인? 그런 것처럼 될 수 있겠죠. 가우스전자 뭐 위대한 개츠비 그거 한대요. 그러니까 웹툰과 게임이 요즘 가장 핫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어떻게 끌고 갈지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서 이제 5개 웹툰이 중국에서 드라마화, 영화화가 된대요. 오. 중국 진출은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러니까 웹툰의 영상화도 되게 화두잖아요. 그쵸. 그게 해외 진출과 결합된 정말 어마어마한 게 나올까 싶은데요. 모르죠. 근데 여기가 네. 돈이 되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끌리는 진지하게 이 책을 엄청 고민하는. 지금 진짜 엄청 끌렸어요. 엄청 열심히 웹툰 봐야겠는데요? 그럼요. 뭐 굳이 돈이 되는 거 말고도 저는 어쨌든 웹툰이 되게 주목할 만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웹툰의 어떤 영상화 해외 진출 관련해서 다음에 소식을 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목을 할 만한 거는 아까 우리가 성인물 얘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미티? 네. 네이버에서도 성인물이 시작됐지만 뭐 기존 네이버 다음 말고 레진, 뭐 코미코 이런 데는 애시당초에 시작부터 표방을 한 게 있었잖아요. 성인 만화들. 네. 근데 이번에 그 레진에서 왜 공모전으로 무슨 세계만화 공모전 이렇게 해서 막 공모전을 이렇게 분기마다인지 뭐 매해인지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남성향 성인물 부분의 수상작으로 속죄 캠프라는 작품이 당선이 됐나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적인 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한테 당한 남자애가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뭐 차였나 뭐 이랬는데 그 여자애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애가 완전 되게 나쁜 여자인 거야. 그래서 복수를 한다라는 이유로 감금하고 납치해가지고 약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스토리 라인이라 하더라고. 저는 이 작품을 안 봤어요. 근데 기사만 봤는데 근데 문제가 더 됐던 건 레진에서 이거를 이제 플랫폼에 제공을 하면서 이 작품이 어떤 논란을 불러올지 어떤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놓은 거야. 헐? 그래서 완전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에요?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에 이런 식으로 성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다분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무튼 그게 논란이 돼서 레진이 현재는 그 문구를 삭제하고 그냥 뭐 남성향, 뭐 수상작 이런 식으로만 소개를 넣어놨대요.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성인물이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돈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도. 그쵸.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접근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인물 자체가 굉장히 남성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구조인 게 많아서 뭔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특히 속죄 캠프 같은 거 보면은 조금 그렇네요. 설정이. 근데 이거가 여러 가지 논점을 불러일으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규제를 하는 대상이 맞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성인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인물을 나쁘다고 볼 수만도 없잖아요. 뭐 여성 판타지, 남성 판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어떤 그렇죠. 이제 성인물이라는 게 성인한테 있어서는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납치, 감금 뭐 이런 것들은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작품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스릴러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작품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성범죄라는 것과 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도 문제고 이게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도 문제인 거고. 근데 이미 아청아청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규제하는 대상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얘기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전하는 거니까 앞으로를 주목해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끊임없이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점점 생각엔. 자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어쨌든 이거 성인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성인물이 계속 양지로 나올 텐데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뭔가 여기에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주목해 볼 만했던 게 그 기사에서 굉장히 많은 공모전들과 굉장히 다양한 주체의 웹툰들이 많이 기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충북경찰서, 뭐 음성경찰서에서 교통상식을 웹툰을 한다든지 뭐 건강의학 포털에서 뭐 공모전 해가지고 건강의학 웹툰을 뭐 공모전 한다든지 청소년 활동,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등이 있었는데 좀 주목해볼 만한 웹툰이 환경부의 I'm Your Father 시리즈 역랑 그리고 고대 대학원에서 하는 슬픈 대학원생의 초상들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두 개는 주목해볼 만한 웹툰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웹툰이 플랫폼이 정해진 웹툰 플랫폼들이 꽤 있잖아요. 뭐 네이버, 다음, 레진, 뭐 피너툰, 뭐 코미코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웹툰 플랫폼에 기반한 웹툰 말고도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웹툰이 많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 두 개를 굳이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웹툰들은 좀 일회성에 그치는 웹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공모전으로 끝나거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혹시 환경부 그 I'm Your Father 시리즈 아세요? 몰라요. 이거 진짜 귀여운 게 이게 광고 실사 영상도 있고요. 웹툰도 있고 웹툰이 완전 유행해서 그 애니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귀여운 게 뭐 광고 중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야외 풀장이야. 야외 풀장인데 애기들 갖고 노는 고무오리 있잖아요. 네. 그게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반쯤 이제 물에 잠긴 채로 있는데 야외 풀장 옆에 있던 야외 테이블에 컵에 있던 빨대가 거기 물에 뛰어들어서 이거 스노클링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고무오리를 구해줘요. 스노클링이요? 그러니까 고무오리가 물에 이제 이렇게 반쯤 빠져 있으니까 그걸 보던 빨대가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고무오리 입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숨쉬게 해주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 고무오리가 Who are you? 이러니까 빨대가 I'm your father.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대가 재활용돼서 고무오리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뭐지? 그 야구장에서 야구공이 막 그 음료수 컵한테 막 날라와요. 강속구가. 근데 옆에 있던 우유팩이 몸을 받쳐서 막아주고 또 이제 Who are you? 이러니까 I'm your father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재활용이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들인데 그걸 웹툰으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I'm Your Father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고 한 상태여서 이런 거는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캠페인을 위한 웹툰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충분히 그거 자체로 스토리가 있고 꾸준히 계속 될 수 있고 하는 어떤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귀엽기도 하고요. 보면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러네요. 영상 광고도 있고. 네. 매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페이지에 막 댓글이 이걸 환경부에서 만들었다고? 환경부에서 공모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지.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고 그 슬픈 대학원생의 초상들? 이거는 고대 대학원에서 하는 건가 봐요. 근데 베스트 도전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허핑턴 포스트에서 다룬 기사를 봤어요. 근데 요거는 웹툰 자체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글이 너무 많고 이렇게 웹툰이 대학원생이라 글과 그림이 같이 간다기보단 웹툰은 그런 장르잖아요. 시각적인 연출을 중시하는 장르인데 그거보다는 글에 그림이 곁들여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사회에서 대다수가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주목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문 뺏기는 얘기라든지 시간이 없는 얘기. 약간 대학원생 결혼한 엄마들 있잖아요. 응? 대학원생인데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야. 네. 그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게 실제 대학원생들한테서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각색해서 얘기를 올리고 있다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그냥 볼만한 것 같았어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는 했죠. 연출적인 거에서. 보니까 서울대 시각디자인 학생 21살인가? 걔가 그림을 그리고 글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받아서 하는 건가 보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웹툰이 좀 이 환경부랑 이거 얘기를 한 게 딱 어떤 플랫폼에 고정이 안 돼 있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볼 만한 뉴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 게임화가 된 거 게임 표시를 붙인대요. 그래서 시네탑이랑 뭐였지? 아메리카노 엑소더스? 아무튼 그거에 이렇게 그 작품 보면 작품 썸네일에 이렇게 게임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게임과 웹툰.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3월 뉴스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 기념 방송 깍두기 5회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아우 길어. 네. 그때 만나요. 네, 그때 봅시다. 2주 네. 뒤에 뵙겠습니다. 약간 갑자기 사랑과 전쟁인데. 뭐지? 갑자기 왜 안 하나 궁금해하지 않을까? 아, 시즌 1이 끝났잖아요. 저번 달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면서 네. 시즌 2를 준비하는 추진력을 얻는 기간으로 쓰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 2를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뉴스와 깍두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부지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국시와 밥씨와 분더비의 3월 웹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